데이터 과학, 데이터 시각화. 자, 네 번째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우리 디자인 원칙, 디자인에 대한 어떤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자인의 원칙으로 우리가 게슈탈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슈탈트 이론. 게슈탈트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게슈탈트가 뭐냐? 게슈탈트는 독일어예요. 그래서 독일어인데 형태 혹은 양식이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입니다. 게슈탈트. 그래서 게슈탈트는 1920년대 독일 심리학파가 제시한 어떤 심리학 용어예요. 그래서 형태를 지각하는 방법을 담은 원칙이다 라고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큰 것으로 인식된다라는 이론으로 기반으로 이 게슈탈트 이론이 형성이 됐어요. 다시 전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출현이에요. 출현. 사람들은 일반적인 윤곽의 형태로 요소들을 먼저 식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윤곽이 있죠. 이렇게 이 그림을 좀 보면요, 이렇게 윤곽이 있는 것만 보고 이 요소들을 먼저 좀 식별을 해요. 윤곽을 보고. 이 사람 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는요, 복잡한 물체보다 단순하고 잘 정의된 물체를 더 빨리 인식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출현, 그 다음으로는 구상화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체 중에 일부가 없을 때도 사물을 인식하죠. 우리 뇌가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 뇌는요,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완성되지 않은 형태를 완성시켜서 인지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중 안정성.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호한 물체, 앰비규어스한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은 아름다운 잔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림일까요? 모호하죠. 근데 우리 뇌는요, 확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인식하고 있는 여러 관점 중에 한 가지만 인식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아, 잔이네.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아, 사람 두 명이 마주하고 있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관점을 좀 인지하기 어렵게 되죠. 자, 보면은 이 어떤 그림도 이 그림이 뭘까? 그냥 선으로 이어진 걸까? 혹은 이게 어떤 3D 형태의 그 그림일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3D로 돼 있을까? 또 혹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모양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가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이 어떤 상자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건지, 이 관점을 다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을 어떤 걸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또 이게 인식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변성인데요. 사람들은 좀 뭐 회전하거나 크기가 변해도 하나의 객체로 인식을 해요. 보면 이 그림 보면 어떻죠? 같은 모양이 아닌 어떤 다른 모양이지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다. 하나의 객체다. 이게 하나의 객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뇌 자체가요, 뭐 관점이 바뀌거나 조명이 바뀌거나 색상이 바뀌거나 크기 등이 바뀌어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사물들을 일정하고 불변하다고 인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불변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근접성이요. 서로 가깝게 배치된 요소가 더 멀리 떨어진 요소보다 관련성이 높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같은 모양이지만 어때요? 여기는 좀 근접하게 있고 여기는 살짝 떨어지죠. 이 갭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색깔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얼마큼 근접하냐에 따라서 관련이 적냐 높으냐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다른 요소가 주로 개별 요소가 아니라 그룹이다, 이렇게 근접한 거를 좀 더 그룹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공통 영역입니다. 근접성이랑 좀 비슷한데 동일한 영역 내에 배치되는 요소는 하나의 그룹이다. 보면은 이렇게 칸을 이렇게 통해서 사각형으로 같은 그룹이다. 얘도 여기가 같은 그룹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시를 했죠. 이게 바로 공통 영역입니다. 그 다음엔 유사성이에요.
유사성. 유사성이 예를 들어 비슷한 시각 특성을 공유하는 요소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더 관련성이 있다고, 유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각적 특성으로 위치는 가깝게 있지만 근접하지만 동그라미냐 네모냐에 따라서 이 특성이 다르죠. 그렇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깔이란 특성이 다르죠. 얘는 색도 다르면서 모양도 이렇게 다른. 그래서 비슷한 특성이 유사성이 더 관련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클로저라고 폐합이라고 합니다. 폐합이라는데 완성되지 않은 형태는 종종 인식할 수 있는 패턴, 그림으로 인식하는 게 또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완성이 안 된 어떤 동그라미 같잖아요. 여기는 뭐 완성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각형 안에 사각형이 있는 모양. 근데 여기도 그 안에 또 삼각형이 있는 것들은 모양. 이런 것들이 폐합의 어떤 원칙이에요. 형태가 불안정하고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게 인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패턴이나 그림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폐합. 그 다음에 이제 대칭입니다. symmetry. 이 대칭적 어떤 기준이 중요하죠. 대칭 요소. 거리에 관계없이 속속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돼서 견고함과 질서를 느끼게 합니다. 보면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딱 맞죠. 대칭을 이루잖아요. 이 선에 대한 대칭을 이룬다. 여기도 대칭을 이룬다. 이게 바로 견고하고 질서가 느껴지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성이요. continuation. 자, 보면은 선, 또는 이제 부드러운 곡선으로 배열된 요소가 무작위로 또는 거친 선으로 배열된 요소보다 관련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보면은 이렇게 그 선들이 조금은 유연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보여지죠? 부드럽게. 그런데 색깔을 달리 했지만 부드럽기로는 이렇게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형태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게 많잖아요.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게 더 관련성이 높고 얘가 부드럽게 관련성이 많죠. 지금 이렇게 색으로 따라가기에는 약간 꺾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어주면 부드럽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속성이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공동 운명이 있습니다. 공동 운명.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소는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어떤 그런 반면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소는 관련이 없는 별개로 존재로 인식을 하고요. 자, 보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기는 보면 같은 방향을 나타내죠. 그래서 얘는 공동 운명, 연관이 있다. 관련성이 있다. 근데 얘는 색깔은 이렇게 다르지만 이 방향과 이 방향이 같죠. 그래서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어떤 연관이 있을 거다.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그 공동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시각화 디자인의 원칙 측면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비례 잉크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비례 잉크의 원리. 이거는 뭐냐면 시각화에서 음영 처리된 영역의 크기는 해당 영역이 나타내는 데이터 값에 비례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어떤 원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0과 다른 값으로 시작하는 막대를 그리면요. 막대 길이와 막대 끝점의 길이가 모순되는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떤 막대 그래프라는 어떤 그래픽 요소를 가졌지만 서로 다른 두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관성이 내부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막대 말고도 사각형, 임의 형상, 음영 영역 또는 표시된 데이터 값과 일관되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시적 범위를 분명한 어떤 기타 요소를 사용할 때마다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에 모순이 없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례잉크 원리에 대한 예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와이에 있는 주 5개의 카운티죠. 5개의 카운티에 대해서 그 중위소득을 나타낸 겁니다. 중위값, 그 미디안 인컴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 Y축은 뭐죠? Y축.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소득인데, 수입인데, 아니 여기 보면은 가장 첫 번째가 5만 달러예요. 0달러가 아닌 겁니다. 0달러가 아니고 5만 달러부터 시작한다? 이것만으로도 뭐가 있을 수 있죠?
이 막대 높이 자체가 그 비례하지 않게 되고 그 다른 4개의 카운티 소득이 이제 뭐 소득세가 실제보다 좀 더 커 보이는 좀 그런 어떤 시각화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0부터 시작하고 있는 어떤 막대 그래프와 5만 달러부터 시작하는 막대 그래프와 두 개가 어떻죠? 두 개가 좀 훨씬 격차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 버렸잖아요. 이런 문제가 바로 비례 잉크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17년도, 2016년도 10월부터 그리고 2017년도 1월 뭐 며칠까지 이렇게 페이스북의 주가예요. 페이스북의 주가. 그러면 이제 주식의 어떤 가격이 얼만큼 변동이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이 몇이죠? 처음 시작이 110달러예요. 이러면 당연히 어떤 왜곡이 발생하겠죠. 이거 그림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막 굉장히 뭐 폭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0달러를 기준으로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어떤 그 격차가 크지 않은 이런 형태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례 잉크의 원리입니다. 자, 2010년도부터 2015년도 그 하와이의 카운티 중위 소득 변화 아까 봤던 그 데이터인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를 포함하는 거죠.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5년간의 변화에 따라서 5년간 변화인데 5년 동안 뭐 마이너스로 좀 수입이 줄었을 수도 있잖아요. 소득이. 그런 변화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표현해서 현재 페이스북 주가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형태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주가가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랐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는 형태로도 이 뭐 시각화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로그축을 통한 시각화입니다. 이거는 2007년도 그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GDP예요. 여기 보면 막대가 여기도 이제 문제가 뭐죠? 바로 아니 이게 뭐죠? 0.3부터 시작해요. 왜 0.3달러부터 0.3억 달러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길이에 대한 어떤 값의 기준이 정확하게 반영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스케일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로그축을 통해서 이제 시각하는 거에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아까 마찬가지로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GDP인데 막대 차트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대한 어떤 GDP를 이렇게 위치에 점을 찍어서 실제 시각화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면 이러면은 막대 길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는 아예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찍었으니까 그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좀 정확한 표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푸아 뉴기니의 GDP 대비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보면 여기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GDP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양보다 뭐 비율을 시각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그 로그 척도를 로그 스케일을 사용하는 형태가 굉장히 좋은 어떤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로그 스케일은 중간점이 몇이 되죠? 1이 됩니다. 1. 이 중간점이 1이 돼요. 그래서 1을 중심으로 높은 숫자를 나타내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그 다음 낮은 숫자로 가는 방향이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기준을 잡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직접 영역 시각화. 이거는 그 선형차원, 아까 우리가 봤던 선형차원 표현은 혹은 뭐 다른 시각화 접근 방식은 이제 그
좀 위치 매핑 없이 주로 영역별로 직접 데이터 값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뭐 파이 차트가 좀 이런 어떤 직접 영역 시각화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죠. 기술적으로 데이터 값이 원형 축을 따라 위치한 각도에 매핑이 되는데 근데 이 각이 이 기준인데 사실 사람들은 각을 본다기보다 뭘 보죠? 바로 이 전체 이 파이 이 전체 면적 이 크기를 봅니다. 이 크기.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 파이 차트로 표시된 지금 이제 로드 아일랜드 카운티의 주민 수예요. 그래서 주민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파이의 어떤 세기죠 이게 세기의 각도, 면적 모두 주민수에 어떤 비례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비례를 하기 때문에 각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 잉크 원리는 만족은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사람 눈이 이 차트의 영역을 막대그래프와 동일한 영역과 이제 좀 다르게 인식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왜냐면은 인간이 인식할 때 이런 그 면적을 좀 인식하는 걸 잘한다기보다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좀 더 좋은 시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아까 원형 파이 그 차트를 이렇게 막대 형태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막대로 나타내니까 어때요? 자, 원형으로 나타낸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게 뭐 대략 이 정도 있구나, 이 정도 맞네, 이 정도 뭐 면적이 이 정도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훨씬 두 개의 차이가 확연히 난 형태, 격차가 있는 형태로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좀 더 우리가 데이터 시각할 때 그 파이 차트로 보면은 좀 뭐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막대로 하니까 거리로 바뀌니까 면적이 아니라 거리로 표현되니까 좀 더 인식이 쉽게 되는 겁니다. 비례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렇게 트리맵으로 표현해서 그 직사각형의 면적이 이 전체 직사각형의 면적이 지금 카운티의 주민수와 일치되는 걸로 이렇게 트리맵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1999년도 그 다음에 2008년도 사이에 그 자동차 그리고 이 자동차에 대해서 연비대 엔진 배기량 보면은 연비대 엔진 그 배기량 이 두 개의 어떤 축을 가지고 살펴본 데이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서로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겹치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거는 이 시각화에서 또 안 좋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이런 것들은 불투명으로 이렇게 투명도를 좀 줘서 이렇게 아무것도 투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투명도를 조절해서 약간 겹친다는 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줄 수 있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겹치는 표현을 위해서 지터를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이렇게 선명하게 좀 이렇게 왜곡이 없이 왜곡은 뭐 실제로 왜곡이 많이 없이 이렇게 좀 뭐 표현을 하는 시각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터링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약간 변경되죠. 그래서 지터링은 좀 주의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2D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개별점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하면요. 이렇게 투명으로 만든 것 자체가 투명으로 하더라도 지터링을 하더라도 이런 과대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플로팅하게 표현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점 밀도가 높은 영역, 어두운 색상 이렇게 균일한 어떤 방울 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반면에 좀 이렇게 낮은 영역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오른쪽과 같은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뭐 오른쪽은 어떻게 해요? 육각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어떤 방울 모양의 점이 아니라 육각형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표되는 어떤 그 비행기 이륙한 모든 그 비행기. 근데 이게 데이터 자체가 뭐냐면 그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의 그 지연 시간을 측정한 거죠. 보면 여기 보면 그 디파처 딜레이가 있잖아요. 얼마 몇 분을 딜레이 했는지. 보면 뭐 딜레이 되는 게 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오랜 딜레이를 가지는 게 있고 보통은 딜레이 없이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이렇게 몰려서 표현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윤곽선을 통해서 윤곽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점을 뭐 이렇게 윤곽선을 나타낸 점을 좀 더 작게 표현하고요. 투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밀도의 영역에 영역을 묘사하는 어떤 등고선, 윤곽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의 분포를 좀 더 명확하게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을 좀 더 달리해서 음영 처리를 등고선에 대한 음영 처리를 통해서 점 밀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윤곽선이라는 기술이 보면 이렇게 수컷과 암컷 이렇게 셋에 대해서 수컷과 암컷으로 구분해서 이런 등고선을 색상의 구분에 따라서 그려가지고 또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 성별은 색상으로, 그리고 그러면 수컷과 암컷의 실제 그 우리 머리의 길이와 그 무게를 가지고 어떤 식의 분포를 가지는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어때요? 지금 수컷에서는 좀 이렇게 뭉쳐져 있죠, 이런 범위가. 근데 암컷은 좀 더 광범위하게 넓게 펼쳐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색 사용의 일반적인 함정입니다. 자, 색을 사용할 때 여기 보면은 지금 미국의 50개 주, 그 다음에 콜롬비아 특별구까지 해서 각각을 다 나타낸 거예요. 주마다 고유한 색깔을 다 부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색깔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차트로. 그랬더니 어때요? 어디가 어딘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색 사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정과 같은 건데 색을 구분하는데 이 색이 충분히 구분이 잘 되는 어떤 색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은요, 색은요, 3개에서 5개 정도의 범주, 그 범주를 구분할 때 색을 다르게 한다. 이 정도가 적절합니다. 보통 뭐 8개, 10개 이상 되면요, 이거는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조절해서 그 범주의 개수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한다. 이거는 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좀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은 보면요. 그 4개에 대해서만 리전을 나눴죠. 그래서 리전을 이렇게 4개로 나누고 그 나눈 거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레이블을 달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구분은 색깔로 리전을 구분했지만 이렇게 레이블을 통해서 개별로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상에 대한 어떤 명확한 목적이 없이 그냥 색칠을 한 거예요. 이러면 그냥 색칠이 되어 있는 어떤 시각화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를 명확하게 혹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이 생길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좀 더 이런 색상 분포에 따라서 데이터 특성이 모호해지게 만드는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의 임의적인 어떤 랜덤과 같은 특성이 오히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레인보우 형태의 색상을 다 쓰면요, 이거는요 좀 뭐랄까 보면 볼수록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복 코딩 범례 설계입니다. 이 3가지 다른 어떤 종으로 이게 구분되어 있는 그 아이리스 어떤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리스에 대해서. 근데 아이리스에 대해서 이 세팔 폭과 길이 형태로 이렇게 차트로 나타냈어요.
그럼 이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표본에 대해서 측정된 결과인데, 여기에 이제 소량의 어떤 지터, 그 다음에 뭐 지터를 적용해서 이제 과대하게 이 플롯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했죠. 투명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구분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뭘까요? 문제점이 여기 색과 여기 색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파란색과 녹색인데 구분이 잘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색을 그 색맹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컬러 비전 디피시언시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색상이 구분이 잘 되냐 안 되냐를 잠깐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 자, 여기도 이제 뭐 여기 색깔 구분이 이제 아직도 조금 잘 안 되고, 여기도 잘 안 되고, 여기 뭐 더 안 되고, 여기는 그나마 좀 되네요. 자, 이렇게 여기도 안 되는 거죠. 여기 하나가 더 있잖아요. 오히려 여기도 잘 안 되는 거. 자,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색상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생명이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분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전체 색상에 대한 기준도 다시 세워야 되고요. 색상 분리, 그 다음에 색상 분리뿐만 아니라 점의 모양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점의 모양이 다르죠? 각 종류에 따라서 점의 모양이 달라서 보여주는, 다르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분도 좀 될 수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좀 구분이 되죠. 이제 구분이 좀 되면서 그 모양도 좀 다르게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 그림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의 데이터의 어떤 그 지금 주가죠. 주가에 대해서 각 4개의 기술주들에 대해서 주가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색상에 따라서 이거를 매칭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보면은 이 순서가 색깔로 우리가 쫓아가야지 알 수 있지, 순서는 이 지금 현재 이 주가에 대해서 매칭이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페이스북을 위에다 이렇게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Color Vision Deficiency Simulation을 돌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난 어떤 색깔을 보면요, 여기에 그레이랑 블랙 색깔 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가운데 민트 색깔이 좀 구분이 어려울 수 있고, 여기는 그나마 물론 여기 이제 밑에가 좀 색깔이 유사하지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깔 구분이 뭐 거의 어려운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범례가 없이 그림을 좀 그리는 게 좋아요. 보면은 우리가 무슨 색이 무슨 회사다라고 구분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있는 끝에 레이블을 달아서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어디 회사 주가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범례가 없이도 그림으로써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범례를 없이, 여기 보면 이제 뭐 뒷면에 그리드도 없앴고, 그리고 지금 홍채에 대해서 아이리스의 구분을, 아이리스를 3개로 이렇게 군집까지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게 세팔에 대한 어떤 폭과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범례 없이 이렇게 직접 레이블을 다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밀도 형태로 밀도 추정에 따라서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 또 마찬가지로 범례가 없이 이 위치에다가 각각의 설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범례도 없애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밀도 그림을 산점도 스케일러 플롯에다가 그 각각의 여백에 이렇게 배치를 해버려요. 그래서 범례도 없으면서도 좀 이렇게 뭐랄까 한계 밀도 그림을 직접적으로 같이 표현해서 좀 덜 복잡하게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재현성 및 반복성이에요. 시각화에서 그 플로트 데이터, 그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 데이터가 그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변환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재현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 그리고 나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주면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보이는 그림을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 근데 동일한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약간 다른 글꼴, 색상, 뭐 포인트 크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두 수치가 정확하게 동일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이제 서로 좀 복제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원시 데이터에서 마지막 픽셀 하나하나까지 시각화를 똑같이 정확하게 동일한 어떤 시각화 외관을 재현할 수 있다면 이거는 시각화가 반복성, 반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 반복성은 지터와 같이 그림 속에 임의 요소가 있더라도 그러한 요소들의 반복 가능성 방식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재생산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랜덤과 같은 경우 지터, 뭐 랜덤 이거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반복성, 이게 시드가 필요하죠. 시드를 설정하고 기록하는 특정 난수 생성기를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현성과 반복성이 중요하고요. 자, 보면은 여기 보면 왼쪽에 자, 이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뭐 이거를 그대로 그전 데이터에서 그대로 똑같이 그렸다고 치면요. 만약 이 똑같이 그린 이거는 반복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가 달라졌죠? 보면은 이제 지터 결과가 살짝 달라요. 여기랑 여기랑 이 패턴이 좀 달라요. 지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그림,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재현성. 근데 여기에는 반복성은 아니에요. 반복성. 그대로 똑같이는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과 디자인을 분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뭐 좋은 시각화 소프트웨어는요, 그림의 내용, 디자인에 대해서 따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별로는 뭐 특정 데이터 셋, 적용된 데이터 변환, 그리고 데이터의 미학으로서의 특정 매핑, 척도, 축 범위, 플롯 유형, 스케일러를 쓸 거냐, 선을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은요. 디자인은 전경색, 배경색, 글꼴 사양, 글꼴의 크기나 뭐 글꼴면, 그 다음에 패밀리 글꼴이죠, 글꼴에 대한 선택, 그 다음 기호 모양과 크기, 범례, 축, 눈금, 축 제목, 플롯 제목 등의 배치, 그림의 배경 격자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특징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197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미국의 실업자 수예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다 똑같은 거지만 보여지는 어떤 방법이 다른데, 뭐 이런 테마를 썼다거나, 혹은 여기 ZG 플롯2의 기본 어떤 테마인데,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게 보면은 같은 데이터인데, 뭐가 달라졌죠? 디자인만 달라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분리해서 사용하면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언제든지 다른 어떤 테마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인데요. 대부분의 데이터 시각화는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잠재적인 청중을 가지고 있으며 통찰력을 청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이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을 성공적으로 전달하고 싶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분명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스토리텔링이 필요한데 청중들은요,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들으면 흥분해요. 그리고 이야기가 나쁠 때나 없을 때는 지루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통이든 관객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소통을 우리가 했는데 관객은요,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직접 명확한 이야기를 제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관객들은 대충 이 이야기 듣고 어떤 그 이야기를 꾸며내는 형태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가 뭔지? 스토리는요, 사실적이거나 발명된 관찰, 사실 또는 사건들의 집합, 그래서 청중들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도록 특정한 순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 스토리의 시작에 긴장감을 막 쌓아가죠. 그리고 스토리 끝을 향해 어떤 형태의 결심이 뒤따르는 것을 통해 이제 만들어집니다. 긴장에서 해결로 어떤 가는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스토리 아크라 그래요. 스토리 아크. 그러니까 모든 좋은 스토리에는 명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아크가 있어야 됩니다. 아크.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각화 디자인 원칙.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라.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청중들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봤는데 이해 못하면 그것만큼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요점을 즉시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잡한 시각화를 빠르게 처리하고 보여주는 주요 경향, 관계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 좋은 일반적인 그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시각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같은 패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각화의 의미 이해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같은 패턴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림을 단순하게 해야 되고요. 스토리에 불필요한 모든 특징을 제거하고 그 다음 중요한 상황만 남아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인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평균 도착 지연, 뉴욕시와의 거리, 뭐 이렇게 우리가 차트로 나타낸 건데, 그러면은 에어라인들이 이제 총 3개 분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그 다음에 그 밖에. 근데 여기 보면은 각 지점의 크기가 이렇게 이 하나하나의 포인트들의 크기가 뭐죠? 자, number of flights 라고 볼 수 있고요. 항공편 수. 자, 그리고 여기 지연이 얼만큼 발생했느냐. 지금 여기 보면은 딜레이가 없는 구간이에요. 딜레이가 없는 구간. 자, 0이죠. 근데 밑으로 가면요. 더 빨리 도착한 거예요. 자, 델타는 좀 더 빨리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도착 지연은 굉장히 낮아요. 오히려 빨리 갈지언정 도착이 지연된다? 이거는 굉장히 낮게 위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데, 물론 볼 수 있어요. 이 데이터가 어디서 뭐 어떤 게 어떤 건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해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림이 아니라 좀 복잡한 그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그림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냥. 자, 항공편의 평균 도착 지연인데, 자, 보면은 도착 지연 시간이 있어요. 도착이 지연되는 분이죠. 분으로 표현했고, 그거에 대한 민값을 취했어요. 평균 딜레이 되는 어떤 분값으로 나타나는 결과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델타 에어라인이 적은 딜레이를 가지는구나. 적은 딜레이, 평균 도착지연이 가장 낮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개의 항공사는요, 지금 현재 뉴욕시를 벗어나는 다른 어떤 항공사들에 비해서 4번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어떤 나타내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니까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복잡한 수치를 향해 쌓는다. 이거는 뭐냐면요, 때때로 이제 많은 양의 정보를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 완전한 복잡한 그림을 보여주는 게 낫고요. 먼저 간단한 버전의 그림을 보여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여주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그 간단한 버전의 그림을 줄 수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한 그림을 바로 이동하지 말고 먼저 하나하나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부분 집합을 표현을 해서 점차 이렇게 복잡한 것으로 이동하는 걸로 이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13년도 유나이티드 항공이 그 평일별로 분류한 총 운항 횟수예요. 총 운항 횟수. 그러면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지금 각각의 운행 횟수가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평일은 비슷한데 주말에 출발이 좀 적은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파악을 했어요. 간단한 거에 대해서 한번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한 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에어라인들마다 그 전체 그 수치 값을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어때요? 주말에 좀 출발을 적게 하는 게 맞네요. 주말에. 자, 그리고 그림이 기억에 남도록 하라. 그림이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간단한 어떤 막대 그래프 같이 단순하고 깨끗한 그림은 산만함도 없고 읽기도 쉽고
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어떤 요점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런 단순한 그림들은 결국엔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고 눈에 띄고 기억에 남는 특징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대 뭐 만약 연속해서 10개의 막대 그래프를 보여준다면요. 그것들을 분리하고 보여주는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10개를 보여줬어요. 연속해서. 그러면 그거를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다?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오른쪽을 보면은 가장 인기 있는 외환동물 중 하나 이상을 키우는 가구 수예요. 그럼 보면은 개를 키우는, 그다음 고양이 키우는, 그다음에 물고기, 새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뭐 데이터입니다. 근데 기억에 이제 이걸 보자마자 뭔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지는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림이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요. 인간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시각적으로 더 복잡하거나 독특한 형상이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복잡하거나 독특한 형상. 자, 시각적으로 독특한 복잡성. 근데 여기는 뭐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왜냐면 이제 정보에 대한 빠른 개요를 얻는 사람의 능력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의 작은 차이를 구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복잡해진다, 독특해진다. 이게 뭐 영향을 좀 어렵게 만드는 영향으로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이터 집합이 관련된 사물의 도면, 픽토그램과 같은 데이터 특징을 그렇게 반영하는 시각적 요소를 추가해서 더 기억에 남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면요. 그 이제 애완동물 가구수인데 애완동물 키우는 가구수 어때요? 보니까 실제 막대 대신에 이렇게 그림으로 연속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서 좀 더 기억에 남도록 이렇게 표현했구나라는 게 기억에 남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관성을 가지면 반복하지 마라. 일관성에 대한 반복. 자, 이게 남녀 운동선수의 생리 및 신체 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여기 오차 막대는 뭐 표준 오차 나타내기도 하고 뭐 근데 여기가 지나치게 막대 그래프 각각이 다 지금 지나치게 어떤 반복되는 형태로 보여지는 게 많아요. 뭐 사실 뭐 시각적으로 다 막대 그래프를 유형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이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봐야 하는지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되는 어떤 시각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반복하지 마라. 보면은 이거 페이스북 주가거든요. 페이스북 주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아니, 보여줬는데 왜 다른 것과 비교한다고 페이스북 주가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반복이 된 거죠. 표현의 반복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표현의 반복을 조금 피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오른쪽과 같이 위에는 페이스북 주가를 보여줘요. 그대로. 그 다음 밑에는 어떻게 했죠? 이 데이터 시각화의 방법 유형을 바꿔가지고 페이스북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3사와 비교해서 페이스북이 지금 446%에 뭐 해당이 된다. 뭐 증가 비율이 이 정도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시각화하니까 좀 더 구분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시각화의 기존의 문제점을 우회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여러 어떤 원리와 원칙을 배웠는데 우리 게슈탈트 원리부터 시작해서 각각 시각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변형시켜서 좀 더 개선시키거나 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각각 살펴봤습니다.